이번 시간에는 과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 이렇게 보는데 기록론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이렇게 다루지만 여기서 통론을 다뤄놨고 과정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크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있지만 5단계 또는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접수, 인테이크 그 단계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가 조사, 스터디라고 이렇게 스터디라고 쓰고 있으면 이것은 자료 수집. 세 번째 단계는 사정, 먼저 총론을 쓰고 아세스먼트.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쓰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용을 하는데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입, 서비스 제공 영역. 여섯 번째 단계가 바로 평가 및 종결. 평가 및 종결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라고 하는 인테이크라고 하는데 접수 단계에서는 아주 출제가 잘 되죠. 접수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서 보면 접수 단계의 과업.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두 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이지요. 만남. 왜냐하면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 만남의 과정에서 오늘날 특히 강조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아웃리치라고 하는 찻동이 있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인, 이제는 옛날처럼 워커 중심으로 앉아있다가 찾아오면 만나주는 큰 혜택이라 주는 것처럼 만나주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소유 계층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이끌어가는 아웃리치, 찻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강조되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지. 문제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적격 여부. 이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스크리닝이라는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한 결과 만약에 기관이나 전문가의 성격이나 전문성에 연결되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레포 형성이죠. 레포 형성,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 형성인 레포 또는 라포 형성이 중요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약식이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접수 단계의 과업이 되겠어요. 만약에 문제를 확인했을 때 전문성이나 기관의 성격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으로 본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접수에서 인테이크 단계를 문장을 길게 썼지만 주요 활동, 만남에서 니치아웃이 오늘날 강조된다 보시고 문제 확인,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 스크리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관계 형성, 라포 형성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문제를 확인했더니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노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노인 전문가들이 있는 노인 상담기관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송 또는 의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번호는 5번의 의뢰가 있지만 사실은 2번 이후에 관계 형성이 있거나 의뢰가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료 수집. 자,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쓸 것 없지요. 자료 수집. 그다음 여기는 반드시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목차를 잡았습니다만 여기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이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정은 별도로 다뤄봐야 됩니다. 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은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한 줄 바꿔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의 수립 과정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 거기 보면 사정 그냥 바로 특징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정은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도 같이 분석하는 거지요.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분석을 했다면 아세스먼트라고 하지 않고 디아그노시스 해서 진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진단, 처치, 처방 이런 단어들은 전문가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줄 바꿔서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적, 심리적 측면만 분석한다면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분석을 한다면 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면 이것을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도 같이 볼 때 사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병리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치료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도 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더 쓴다면 거기에 진단은 오직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만의 독단적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참여 다시 말해서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요에다 같이 적었습니다. 먼저 적고 교재 넘기겠습니다. 사정의 대상은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문제. 뭐 본질적이죠. 본질적.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모두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모두 대상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만 가지고 접근했다면 여기만 가지고는 진단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가족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사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사정에서 가족사정을 보면 가족사정에 대해서는 가족의 구조,
가족의 구조가 사정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족의 구조에서 가족 체계라든지 가족 체계나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규칙, 규범이라고 그러지요. 가족 규칙이라고 쓰겠습니다. 가족 규칙 또는 가족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가족 신화 또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부모 세대, 손자 세대 등 세대 간 양상 이런 등이 가족 구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 사정의 범위가 되겠어요. 세대 간 양상과 같은 경우는 주로 가계도를 통해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사정의 대상은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의사소통. 우리가 실천 기술론을 가게 되면 가족 치료 후 문제의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특히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를 제시했던 사티어의 의사소통을 보면 사티어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서 5개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일방적으로 지시, 하명, 비난,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비난형이나 공격형 의사소통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아첨형 의사소통. 이런 공격형 의사소통과 아첨형 의사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통적, 특히 가부장적 사유, 가정이 보편화되어 있던 전통적 사유에서는 그것이 가능했겠죠. 남정네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명하고 남정네들이 일방적으로 기획한 것을 뭐 하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집행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공격적 의사소통과 또 아첨형 의사소통 또는 회유형 의사소통 이렇게 되겠는데 역기능적이지요. 오늘날 패러다임으로 볼 적에 민주주의적 이런 가치관이 보편화된 과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이 보편적 사유적 가치로 자리 잡은 이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뜻을 받드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 중에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부부가 되고 언젠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러면 사티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또 철저하게 참 정내미 좀 떨어지게 하는 초이성형이라고 하는 계산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주의가 산만한 주의 산만형 의사소통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에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의적 영역으로 묻어나는 교집합분이 많은 한지에 먹물이 번져가는 이러한 그 정적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면 배제하고 가위로 오려버리는 이런 의사소통인 계산형 의사소통이나 도대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주의산만형 의사소통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또 이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에는 사티어가 주장할 적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이성적 판단과 같은 정의적 배려가 같이 묻어날 수 있는 것은 일치형 의사소통인데 그거 하나만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를 이렇게 분석했던 겁니다. 자, 교재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다음에 가족 사정 도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와 수평적 탐색 도구가 같이 이렇게 믹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족 사정 도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는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 요즘에는 저장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할 때는 대대로의 족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누대에 걸쳐서 수세대에 걸쳐서 그
윗대의 영향력이 현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계도 되어 있지만 이 윗대의 직업의 성향이 후대의 후손들의 직업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우리가 말할 적에 공무원이 많은 집에는 공무원이, 경찰이 많은 집에는 경찰이, 뭐 군인이 많은 집에는 군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로 이제 그런 것 등이 직업 가계도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학자 에드워드의 과학자 가계 연구를 보더라도 그 집에서는 묘하게 그 자기들이 사촌인지 육촌인지 혈족도 잘 모르는데 그 출발점이라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로, 이렇게 누가 이과를 가라, 공학을 전공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서 과학자로 성장을 했고, 또 칼리카크 가계의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자기들은 친척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묘하게도 모두 범죄자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가계들을 보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중에 유전의 영향이 커다란 연구에도 가계도가 나오는데, 칼리카크 가계의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에서는 자기들이 친척인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크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범죄자로 이렇게 양성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고 올 적에 집안을 볼 것이 뭐냐, 사람만 보면 되니라고 하지만 많은 연구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도 있지만 유전의 영향성을 입증한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이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가계도 이 직업을 선택할 적에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윗대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은 가계도, 수직적 탐색 도구죠. 또 그런가 하면 생활력 도표. 생활력도 이건 한자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라이프 히스토리니까 생활력, 생활하는 힘이 아니라 생활력 도표, 라이프 히스토리.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현재까지 오면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거쳐왔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언제 있어서 이렇게 점점이 오늘까지 왔는지를 보면 이런 건 수직적 탐색 도구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생태도. 가족과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환경,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사정을 해보는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용하는 환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있는, 거기에는 역세권으로서 여기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약국이 뭐가 있고 병원이 뭐가 있고 학교가 뭐가 있고 슈퍼가 뭐가 있고 이런 등등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생태도입니다. 누가 옆에 살고 있고 이렇게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둘러싸고 있는, 그건 이 물리적, 지리적 이런 공간 범위를 제한을 벗어나서 사회적 이 클라이언트와 계속 끊임없이 ING 중인,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환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바로 ING, 동태적 개념으로 생태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 정태적 개념으로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생태도. 양자는 모두 수평적 탐색 도구죠. 또 그런가 하면은 소시오 메트리, 사회성 측정법이죠. 여기는 집단 내 또는 가족 내, 집단 내 또는 가족 내 구성을 들어가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소시오메트리를 넣을 적에 환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등을 그 외에도 뭐 원가족 지도라든지 또는 뭐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가족을 사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 조각도 있고 가족 그림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보는데, 특히 이렇게 생태도와 가계도와 생태도가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낸 통로를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정 단계를 봤습니다. 해서 거기 자료 수집을 보시면, 자료 수집은 뭐 다른 건 자체하고 자료 수집, 거기 보면 자료 수집의 3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사정에서 사정 거기 보면은 사정 1번의 둘째 줄 개입 전략 수립 단계이다. 2번에 보시면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해서 3번과 같이 똑같은 문장을 둘째 줄 적어놨습니다만 이 사정 단계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진단과 사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진단과 사정은 사정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또 전통적 모델에서는 진단이라고 했는데 이 전통적 모델의 진단과 사정이 다른 점은 문장을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줄 그때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같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진단과 사정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라주시고 다음에 사정은 진단과는 달리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판사했었고 또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도 본다는 점 또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병리적 측면을 가진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도 평가한다는 점 또 진단과는 달리 워커 독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다 우리가 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의 특성을 또 별도로 자스트로우가 제시한 특성을 해서 목자를 특성으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여러분이 편하게 읽어보시되 거기 보면은 사정에 대해서는 6번에 사정의 전개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판서를 한 내용은 거기에 보면 사정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이렇게 됐지만 현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탐색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까지의 수직적 탐색도 모두 중요시하고 있고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는 가계도와 생활력 도표를 우리가 정리해봤고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정은 9번에 수련 개별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정, 인간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을 표준화할 수는 없죠. 물론 표준화할 수 있는 심리 검사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별적 사정은 클라이언트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또 사정은 10번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중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의 대상도 우리가 판서를 했죠. 사정의 대상도 보시면 사정의 대상 그러면은 당연히 클라이언트 자신, 클라이언트의 문제지요.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클라이언트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 또는 가능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까지도 사정의 대상으로 됩니다. 거기만 가족 사정의 대상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또는 가족의 구조까지가 다 이런 등입니다. 이런 등을 어쨌든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은 사정의 대상이 되는데 가족 사정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일치형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저는 설명할 때 사티어 걸로 인해서 공격형, 효유형, 계산형, 주의산만형 일치형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한다. 가족 구조는 가족 체계라든지 가족 규범 규칙이라든지 가족 신화라든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세대 간 양상이라든지 이런 등이 모두 사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사정의 도구는 우리가 판서를 했고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그의 병리적 측면이든 문제점이든 강점이든 자원이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쪽은 사정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개입의 첫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를 따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사정 그리고 바로 개입으로 넘어가면서 사정과 개입의 교집합 부분에 이처럼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해서
사전 고지된 동의로 사전에 서명을 클라이언트의 실천에 옮기자고 서명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거기에 보면 목표 설정 및 계약이 쭉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목표 설정을 보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맞죠? 목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목적과 목표. 우리가 목적, purpose라고 하는 purpose. 여기는 objectives. objectives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든 목표든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미래의 꿈입니다. 미래의 꿈. 국가 수준의 꿈도 있고 사회 수준의 꿈도 있고 개인 수준의 꿈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우리 민족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원대한 꿈은 홍익인간, 모든 인간이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수준의 이데올로기, 사회 수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목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준의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질적 성향을 보이는 데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구체적이고 그리고 양적 표현으로 구현되도록 가능한 한 양적 표현 구현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목표란 목적의 구체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란 목적의 구체화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개인이나 가족 물론 넓어지면 집단이나 뭐 지역사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목표의 설정 원칙. 목표의 설정 원칙으로 여러분들은 스마트 원칙을 꼭 암기를 하고 가시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행정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마트 원칙에서 구체성, 측정 가능성, 또 달성 가능성, 결과 지향성, 그리고 시간 제한성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으로 옛날에는 치료가 중점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치료 못지않게 원조, 오히려 치료보다는 원조가 더 강조되는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의 과정을 이렇게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 또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시면 거기 이 5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은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주로 출제되는 것이 이 5가지 또 거기다가 조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착시하지 마시라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는 중개자도 있고 중재자도 있는데 점 하나 가지고 인생 바꿔서는 안 될 것이고 중개자는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법률용어로서 조정, 화해, 중재 이런 판결에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률용어가 있는 중재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중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거기 조력자라고 나와 있죠. 3번째 인에블러. 조력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일부 출제위원들은 조력자를 조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또 출제위원들은 거기 인에블러를 착하게 가능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출제하신 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조력자, 조성자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중개자와 중재자는
점 하나 가지고 인생 바꾸지는 말자. 나온다면 한 번을 더 정독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 치료로 아니면 원조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이제는 평가 및 종결이 돼야 되겠죠. 평가 및 종결의 단계에서는 평가 및 종결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은 평가의 종류는 뒤에 또 한 번 다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이 단계에서 가져갈 것은 종결 단계에서의 과업입니다. 거기 보면 종결 단계의 과제, 종결 시점을 결정해야 된다. 목표가 달성되면 아니면 시간이 종료되면 이렇게 해서 종결된다는 시점을 미리 결정을 해 놨어야 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또 더 계속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더 계속 나간다면, 종결이 됐다면 더 계속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의뢰라고 해서 미음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요 표시할 것은 니을번의 정서적 반응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을번에 보시면 정서적 반응의 해결,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 종결이 되면 다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 같지만은 일부 클라이언트는 그 실천 과정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되거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아주 소수지만은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또는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종결 단계의 과업이다. 다른 거야 다 아시겠지만 니을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아, 헤어지기를 서러워하는 클라이언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에 보면은 니은번에 종결에 대한 감정 다루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결 단계의 과제 니을번에 있는 정서적 반응의 해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큰 목차를 놨습니다만, 관계 7대 원칙에다가 또 면접 10개의 특징에다가 또 거기다가 어떤 흐름으로 일반적으로 실천은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과정론만 하나 텀으로 해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를 어쩌게 여기에 첨가해서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록론과 사례관리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